평생 가난을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을 직접 살았습니다. 자본주의를 가장 날카롭게 해부한 인물, 카를 마르크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집세를 못 내 쫓겨나고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본을 분석한 사람이 자본 앞에서 가장 무력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살면서도 혁명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는 분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깊은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1818년 독일 트리어 라일란트 지방의 조용한 소도시에서 마르크스는 태어났습니다. 당시 유럽은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막 끝났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생겨나고 도시에는 노동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삶은 기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루 14시간 노동, 아동노동, 절대 빈곤. 유럽 전역에서 기존 질서에 대한 의문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아버지 하일리히는 변호사였습니다. 유대인 가정이었지만 아버지는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프로이센에서 법조계 진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어릴 때부터 이 장면을 보며 자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정체성을 바꿔야 하는 현실. 그것이 어린 마르크스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총명했고 반항적이었습니다. 본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술을 마시고 결투를 벌이다 베를린 대학교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헤겔 철학에 빠져듭니다. 헤겔은 세계는 끊임없이 모순과 충돌을 통해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 새겨넣고 훗날 자신만의 방식으로 뒤집어버립니다.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대학 교수 자리는 없었습니다. 당시 프로이센 정부는 헤겔 좌파로 분류된 급진적 사상가들을 대학에서 밀어냈습니다. 마르크스는 교수의 꿈을 접고 신문 기자가 됩니다. 라인 신문 편집장으로 활약하며 날카로운 글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폐간 압력을 받고 자리를 잃습니다. 이 시기 마르크스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첫째, 사상이 아무리 옳아도 권력이 막으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 현실 노동자들의 삶이 철학책 속 개념보다 훨씬 더 처참하다는 것. 그는 파리로 떠납니다. 거기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납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영국 맨체스터 공장주의 아들이었던 엥겔스는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에 가장 가까운 목격자였습니다. 그는 마르크스에게 돈을 대고 마르크스는 이론을 썼습니다. 이 조합이 없었다면 마르크스의 사상은 굶주림 속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파리에서도 추방당하고 브뤼셀로 갔다가 또 추방당합니다. 1849년 런던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34년을 살았습니다. 런던에서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소오딘 스트리트의 좁은 아파트. 온 가족이 방 2칸에서 살았습니다. 딸 아이들은 병에 걸렸고 아들 에드가는 8살에 죽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딸의 장례비를 빌려서 치렀습니다. 집주인에게 쫓겨나 가구를 거리에 내놓은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 예니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마르크스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사람이었습니다. 예니는 평생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죽기 직전에야 간신히 안정된 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르크스는 아내가 죽은 지 1년 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모든 가난 속에서도 대형 박물관 열람실에 매일 나갔습니다. 앉아서 읽고 메모하고 썼습니다. 독서량이 어마어마해서 의자 아래 바닥에 자국이 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자본론 1권이 출판된 건 그가 49세 때였습니다. 2권과 3권은 그가 죽은 뒤 엥겔스가 정리해서 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요? 그의 핵심 개념은 소외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자신이 만든 물건이 누구 손에 가는지 모릅니다. 그 물건을 팔아서 누가 돈을 버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하루를 바친 노동의 결과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동에서, 자신이 만든 것에서, 심지어 다른 인간으로부터도 소외된다는 것. 그 다음은 잉여가치입니다. 노동자는 하루 8시간을 일합니다. 그중 4시간어치만큼 자신의 임금을 빱니다. 나머지 4시간은 자본가의 이익이 됩니다. 마르크스는 이 차이를 잉여가치라고 불렀고 자본주의의 이윤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착취는 폭력이 아니라 구조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 자체가 계급 투쟁의 연속이라고 봤습니다. 노예와 주인, 농노와 영주, 노동자와 자본가. 역사는 언제나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사이의 갈등이었고 그 갈등이 역사를 앞으로 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본주의도 결국 그 모순에 의해 무너지고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 첫 문장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언문은 얇았지만 밀도가 높았습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했습니다.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존재를 위협할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글이 나온 후 유럽 곳곳에서 혁명이 터졌습니다. 마르크스가 직접 일으킨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말들이 이미 공기 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를 단순히 영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헬렌의 데무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엥겔스에게 아이의 아버지 행세를 부탁했습니다. 엥겔스는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지켰습니다. 노동자의 해방을 외친 사람이 자기 집 가정부와의 일은 평생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인류 전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거칠고 오만했습니다. 동료 사회주의자들과 끊임없이 다퉜고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은 가차없이 공격했습니다. 이론 속의 연대와 현실 속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이론은 노동자 국가를 꿈꿨지만 20세기에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국가들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르크스 자신이 그것을 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 사상은 이미 사상가의 손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마르크스가 남긴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경제 구조가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노동권을 이야기하고 자본의 집중을 문제 삼을 때 그 언어의 상당 부분은 마르크스에서 왔습니다. 동의하든 반대하든 그를 모르고서는 현대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결핍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고 집에서 쫓겨나고 나라에서 쫓겨나면서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집요함은 분노에서 왔고 분노는 결핍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역설적으로 그를 역사에 남게 했습니다. 가난이 그를 만들었고 그는 가난을 분석해 세상에 던졌습니다. 그것이 마르크스라는 인간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이데거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